안녕하세요. 늘본 강사를 위한 아동 정신 질환의 이해와 접근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는 아동 정신 질환의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정신 질환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정 학습 장애, 그리고 운동 장애 안에는 발달성 협음 장애, 그리고 상동직적 운동 장애, 틱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아동 정신 질환의 주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는 틱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기 정신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아동기는 성격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동기는 이전 유아기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자아가 발달해 나가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때 형성된 자기 개념과 자존감은 이후 성인기와 그리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성격적인 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인 태도, 기본적인 도덕성, 그리고 성별에 대한 자아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사회적인 태도가 이제 점차 발달이 이루어지는데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태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성이 발달해 나가는 시기,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이를 인식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배우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 아동기의 정신 발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9에서 10세경에는 애정, 동정, 나눔 등의 정서적 능력이 발달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능력이 발달해 나가면서 친구의 어떤 슬픔에 대해서 공감도 할 수 있고요. 약한 친구를 좀 도와주려는 행동도 나타나겠고요. 협력과 배려의 행동이 증가해 나가는 시기가 9에서 10세경 시기에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동놀이가 가능해지면서 점차 또래 관계가 좀 풍부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협동놀이가 가능해지고요. 또래의 집단의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또래 집단이 중요한 환경이 되는 시기가 되겠고, 그래서 팀활동이라든지 규칙이 있는 게임이라든지 소속감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동일시 대상도 점차 이제 부모에서 교사 그리고 또래 관계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요. 교사는 학업과 어떤 사회적 기준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또래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면성 획득이 발달 과제가 되는 시기다라고 앞에서 이미 1차 시 때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아동기 정신장애는 발달 단계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1차 시에 배웠던 성장 발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번 차시를 학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기 정신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현이 좀 단순합니다. 아동은 정서와 생각을 언어로 정교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아직은 미숙해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은 성인에 비해서 단순하고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애들 어때요? 그냥 싫어요. 몰라요. 처럼 짧게 답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로 풀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추상적 인지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 스트레스와 같이 내면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추상적인 인지 능력,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개념화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추상적인 인지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 발달 단계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왜 힘든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한지를 말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언어로 정리하는 데에는 능력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산만하게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울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종종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신체적인 반응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불안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산만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하기 어렵고 이러한 모습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멍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축되고 무기력한 모습, 회피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울음이나 짜증, 떼쓰기의 모습으로도 정서적인 반응이 표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어떤 버릇이나 문제 행동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아동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신호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어떤 교사나 강사들이 다 포함이 되겠고요. 성인들이 아동을 이해할 때에 왜 말을 안 하지? 가 아니라 왜 이 행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 왜 저렇게 행동해? 이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즉 아동의 정신심리적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세심한 관찰, 그래서 상황, 빈도, 지속시간, 촉발 요인 등처럼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남자 아이가 여자보다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3에서 5% 정도가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ADHD는 30에서 50%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성인 ADHD야 라는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의 30에서 50%가 성인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학령기에 확실하게 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밤낮 없이 밤낮이 바뀌어서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서 항상 바쁘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요. 장난감을 부숴요. 이런 표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구 위에 올라가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꾸 움직여요. 이런 표현으로 어렸을 적에는 이런 표현을 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얘가 좀 산만한가? 얘가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인가?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학교에 가서 보니까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수업 시간에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리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요. 과제를 지속하기가 어렵고요. 또래 관계에서 규칙을 지키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령기 때 아이들의 ADHD의 모습들이 확실히 구별이 될 수 있더라라는 점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조금 활발한 아이였어요. 엄마들은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학교에 가니 좀 확실히 구별이 되더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서 수행 능력, 학교 생활, 적응, 방해가 나타나면서 이제 문제라고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ADHD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약물 치료가 한 75%에서 효과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적이죠. 그래서 학업이나 인지, 사회적인 상호작용 측면에서 약물은 매우 효과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약물을 통해서 조절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이들이 약물 치료는 애들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어떤 불안한 정서 상태에는 줄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행동을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약물로 조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동에게 약물과 함께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들은요, 인지행동 교육은 약물과 함께 병행이 되어질 때에 더 치료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ADHD 아동들에게 놀이라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치료적인 요소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ADHD 아동들에게 놀이입니다. 자, 치료의 목표는요, 증상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을 감소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는요, 약물 치료. 아까 약물 치료로 75% 정도가 인지, 학업, 사회적인 능력 등에서 75%가 효과적이라고는 했는데 어때요? 행동을 대처하는 방식은 약물로 치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그리고 사회 심리적 학적인 부분, 교육학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병행을 해서 중재가 이루어질 때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ADHD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HD의 특징은요, 부주의, 산만해요. 그리고 과잉 행동이 나타납니다. 충동적이에요. 이러한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의 증상이 6가지 이상 6개월 동안 지속될 때에 ADHD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주의한 측면입니다.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강의, 대화, 긴 글을 읽을 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지 못해요. 자,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을 해요. 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제를 시작하거나 빨리 주의를 잃고 쉽게 곁길로 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렵고요. 물건이나 소지품을 정리하는데도 어려워요. 자, 지저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요.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6번째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걸 싫어해요. 자, 7번째는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겨줬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우산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이런 것처럼 뭔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온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자, 8번째는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도 잊어버립니다. 심부름, 약속 등을 잊어버려요. 엄마가 두부 한 부 좀 사다 줄래?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두부는 안 사오고 그냥 들어왔어요. 이런 것처럼 심부름, 약속도 쉽게 잊어버리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측면의 증상입니다. 손발을 만지작거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의자에 앉아서도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행동이 보입니다. 2번째는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나 불편해합니다. 지나치게 수다스러워요. 그리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말을 가로채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차례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자, 식사 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 새치기해서 들어가는 모습들도 자주 보입니다. 자신의 차례 기다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합니다. 그래서 대화나 게임 활동에 참견하고요.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적인 증상에서 6가지 이상이 보일 때에 6개월 동안 나타난다면 ADHD 진단을 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60에서 85%가 청소년기까지 문제가 지속되어져서 자존감 저하, 따돌림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겠고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S군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떠들면서 지나치게 산만합니다. 자, 산만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면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S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활발하게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어머니는 당황스러웠고요. 그 이후부터 아이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S는 어릴 때 장난감을 사주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망가뜨리는 일도 많았어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도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울고 회전목마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등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례 속의 주인공은 어떤 증상이 보이나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례는 ADHD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시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지나치게 떠들고요. 산만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또래 학습을 방해하는 등의 주의력의 부족과 과잉 행동, 충동성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발달 과정상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나요? 어머니는 유치원 시기까지는 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전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 다닐 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활발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대요. 장난감을 금방 망가뜨렸어요. 차례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놀이기구에서 뛰어내렸어요. 사고가 잦았어요. 등처럼 단순한 활동성이 아니라 조절 능력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발달적 단서가 여기에서도 과거에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ADHD 아동의 사례를 통해서 ADHD 아동들이 어떠한 특성들, 어떠한 행동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들 아마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만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중재를 해야 될까입니다. 자, ADHD 아동이 충동성과 산만함을 보일 때에는요, 행동요법이 중요한 개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요법은요, 단순히 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제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미숙한 아동에게는 무엇이 허용이 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구조적인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행동요법의 기본적인 원리로는요, 행동 뒤에 뒤따르는 어떤 결과가 그 행동의 반복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점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에는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해요.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상을 제공해 줘야 되겠고요. 이때 보상으로는 물질적인 보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아이가 혼란스럽게 물질적인 보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어떤 규칙, 반응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에도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타임아웃과 같은 방법이에요. 타임아웃은 일정 시간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스스로 진정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타임아웃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문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타임아웃을 한 거예요. 우리 TV를 보면 생각하는 의자에 우리 앉아 있어 보자, 이런 육아 프로그램에서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타임아웃의 일종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생각하는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면서 타임아웃의 예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야. 밥 먹을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손을 쳤어? 어허! 아주 그냥 이것들 총체적 양복. 이리 와. 대한이부터 일로 와. 의자 갖고 와. 대한이 의자 갖고 와, 빨리. 대한이 의자 갖고 와. 민국이 의자 갖고 와. 의자 갖고 와, 빨리. 빨리 벽 보고 앉아, 빨리 의자 갖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앉아. 민국이 빨리 들어와. 의자 갖고 들어가서 앉아. 벌 받는 거예요. 민국이 들어가. 의자 갖고 들어가서 앉아. 벽 보고 앉아. 벽 보고 앉아. 이리 와. 벽 보고 앉아. 벽 보고 앉아. 5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누가 대한이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민국이 물건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차렷. 둘 다 차렷. 민국이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민국이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차려. 차려. 생각하는 의자. 이제는 아이들이 좀 지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생각하는 의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벌 받을 때는 이제는 의자를 갖고 와서 앉아서 5분 동안 반성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기특한 게 5분 내내 앉아 있어요. 또 보면 막 화내게 전에 화났다가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이뻐 죽겠어요. 벌 받는 건데도 그냥 안 떠나고 이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이쁜지.
잘못했죠? 네 해야지. 민구가 그렇게 던지면 안 돼. 의자 밑으로. 알았어요? 아빠 안아줘야지. 아빠 뽀뽀. 의자 갖고 나가세요. 태연이 봐봐. 태연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래. 네 해야지. 아빠 안아줘야지. 아빠 뽀뽀해. 뽀뽀. 태연이 의자 갖고 나가. 자, 의자 갖다 놔야지. 무거워요, 그러고. 의자 무거워요? 의자 갖다 놔야지. 아빠, 무거워요. 아니야. 의자 태연이가 갖다 놔야 돼.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아이, 착하다. 그렇지. 자, 그럼 이 ADHD 아동들에게 환경요법과 이제 기타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요법으로는 학교와 가정에서 행동 수정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럴 때에는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이기법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아동의 생각, 감정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놀이기법은요. 그리고 놀이기법을 통해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과다한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놀고, 뛰고, 만들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놀이기법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하지 않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놀이기법을 통해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미 놀이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ADHD 아동에게도 그러한 놀이의 기능은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ADHD 아동에게 중재를 할 때에 선생님들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안전은요, 아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타인의 안전이 항상 우선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지 않은 행동은 중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서 감독해 주시고요. 집중하고 경청하는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말을 하거나 설득을 위한 시도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집중해 주시고요. 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기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은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처벌적이거나 비하하는 말투는 사용하면 안 돼요.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을 알고 있다 가정하지 말고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기대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까 처벌적인 말투, 비하하는 말투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넌 맨날 문제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아이들의 행동은 지적하되 존재는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그럼 역할 수행 개선을 위해서는 지시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만족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에는 긍정적 피드백 반드시 줘야 되겠죠. 긍정적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기대되는 행동을 강화시키고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경청, 주의 집중, 과제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음, 방해가 적은 장소가 이상적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는 단순화시켜서 아이에게 지시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아동의 눈높이에서 마주하고 눈 마주침 해주시면서 지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의 집중을 얻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반드시 과제를 하위 단계부터 세분화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큰 과제를 한꺼번에 던져주지 마시고 그 과제를 세분화시켜서 작은 과제부터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25문제를 풀 거예요. 25문제를 한꺼번에 제공하지 마시고 5개 먼저 풀게 하고
다 완료됐으면 5문제 잘 풀었구나. 다시 한번 5문제 또 풀어볼까 하면서 작게 세분화시켜서 아이에게 과제를 나눠주는 게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요, 쉬는 시간을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한 10에서 15분 정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태도입니다. 주의 산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증상은 아동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명확하게 대화해 주시고요. 대화할 때 눈 마주침 절대 잊지 말아 주세요. 일관성 있게 피드백해 주시고요. 아동의 관심, 두려움, 기쁨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인간 자체로 존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태도로 아이들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틱입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가끔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틱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신속하게 빠르게 반복되는 상동증이라고 하면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언어를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상동증적인 운동성 행동이나 발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틱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 틱은요, 억제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기한으로 억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기한적으로 참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면을 취한다거나 몰두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틱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몰두하는 활동을 할 때에 틱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참여를 격려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틱의 유형에는요, 단순 운동 틱이 있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단순 음성 틱은 소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합 음성 틱도 있고요. 복합 운동 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틱의 유형 중에 뚜레장애도 있습니다. 뚜레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음성 틱과 운동 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뚜레장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이 운동과 음성 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음성틱과 운동틱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뚜레장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통 18세 이전에 많이 발병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남자아이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3차시 수업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정신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아동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는요, 늘봄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전문 역량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봄 현장에서 수업 이후에 생활 공간이자 또래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 행동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기 쉬운 환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행동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을 잘 관찰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신호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아이들과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